지난 시간 해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함재기 그리고 항공모함의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 과연 그 이후의 함재기들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홍인범 편집장님, 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과도기를 거친 함재기들이 거쳐갔지만 그중에서도 최강을 뽑자 하면은 F4 팬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팬텀의 개발과 첫 실전 투입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팬텀은 뭐 말 그대로 함재기죠. 맥도널드 더글러스에서 미 해군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채공 시간도 상당히 길고 무장 탑재량도 8.4톤. 정말 2차 대전 때 폭격기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그런 기체였어요. 심지어 레이더와 항전 장비도 당시로서는 거의 세계 최고 성능 중에 하나였고 이게 근데 운이 좋아요. 실전 배치가 해군에서 시작된 건 1960년부터인데 그 직후에 새로운 국방장관이 로버트 맥나마라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스터 컴퓨터예요, 별명. 원래는 포드에서 사장까지 올라갔던 정말 천재적인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 가진 사람인데 경영인 느낌인 거죠? 그렇죠, 경영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아니 해군하고 공군하고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전투기를 따로 만들어서 다 사로 만들고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야, 하나 같이 쓰라. 그래가지고 같이 쓰라고 주문을 했더니 마침 이 팬텀이 딱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팬텀이 해군, 공군이 함께 쓰는 전투기가 됐는데 그 덕분에 70년대까지 미 해군과 공군이 같은 기체를, 같은 계열의 기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걸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니까 값이 성능에 비해서 안 비싸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들도 많은 양을 주문하고 결과적으로 팬텀은 현재까지 서방 세계의 초음속 전투기로는 가장 많은 양인 5,195대가 생산된 전투기가 됐고 아직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팬도 굉장히 많고요.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영공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지켜줬었죠. 참고로 첫 실전 경험은 1964년 8월 북베트남에 대해 출동한 이 미군 공습편대를 엄호하는 역할이었고요. 그 뒤로 베트남 전쟁 기간 거의 내내 미 공군, 해군, 해병대 3군 모두가 팬텀을 이용해서 베트남에서 치열한 공중전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네. 자, 이런 팬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언급이 됐듯이 가장 뛰어난 점은 이제 그 다목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에다 갖다 놔도 요구도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능력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F-35의 그 합동 공격기 사업의 그 약간 기원이 아닐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왜냐면 물론 이제 개념은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그 합동 공격기 사업은 한 대를 만들어 놓고 3군이 나눠서 써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 경우는 워낙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저 해군도 한번 검토해보고 쓰고 공군도 도입하고 해병대도 도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당대 전투기 중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거의 마하 2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기체였고 그다음에 쌍발 엔진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조종사들의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하나일 경우에 그게 고장 나가지고 추락할 확률이랑 그래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고장 나도 하나가 살아있을 확률이 있는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그런 거죠. 엄연히 다르죠. 예. 그리고 기체 자체도 워낙에 튼튼하게 설계가 돼 있는 데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 무장 탑재량도 굉장히 큰 항공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엔 저게 뭐 방공망에 걸려서 피탄당했든가 뭐 어디가 부서졌든가 그런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지까지 돌아왔다든가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동맹국들도 이제 따라서 팬텀을 도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 썼고 일본도 썼고 독일도 썼고 뭐 영국도 썼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국가가 썼고 심지어 팬텀이 들어갔던 전쟁만 해도 베트남 전쟁, 뭐 4차 중동전 때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뭐 걸프전 때도 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년대부터 처음 날기 시작해서 거의 90년대 전쟁까지 커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편집장님께서 이 팬텀이 북베트남전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해군의 기대와는 달리 베트남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베트남전 직전까지 미국이 어떤 유럽을 지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미사일 만능주의예요. 네. 야, 미사일 있으면은 뭐 다 되는데 뭐 공중전만 이렇게 해서 뭐 꼬리를 물고 이거 뭐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어? 약간 좀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개념의 공중전 훈련을 많이 등한시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의 미사일은 지금만큼 믿을 만한 물건이 아니었죠. 게다가 당시에는 교전 수칙상 적기를 눈으로 조종사가 보고 확인하고 이제 교전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레이더나 피하 식별 장치 같은 수단이 완벽하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적을 교전할 수 있다 그래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네. 그때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팬텀은 처음엔 기관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근접 공중전에서 격추할 수 있는데 못했다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년대 후반부터 발칸포가 기본 장착된 F4, F4E형 이 공군에 실전 배치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포가 없는 기체들은 기체 아래 팟 형태로 외부에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지만 이 기관포가 진짜 게임 체인저였냐는 좀 논란이 있는 게 미 공군은 팬텀으로 미국이 한 108대 조금 안 되게 격추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기관포에 의한 건 16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큰 효과는 없었던 거고 격추 전과의 대다수는 미사일에 의했던 거죠. 특히나 미 해군 같은 경우는 기관포를 끝까지 팬텀에 안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행기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빠르고 선회력이 엄청나게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기관포로 사격한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마하 2를 날아가는 전투기들이 등장할 때는 사실 기관포의 효용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아무래도 Z 시대가 되면서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 자, 그러면 사람을 교육시키자. 그래서 등장한 게 탑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제 아무래도 조종사의 기량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판단이 서면서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조종사들의 기량만 높이기 위한 그 전문 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탑건이고 정식 명칭은 미 해군 공격기 전술 교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조종 기술의 향상이나 뭐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공중전 전술을 교육하고 전반적인 이제 교리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골라가지고 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이제 이런 방침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군이 이 시점이 됐을 때 굉장히 좀 당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적기와의 교환 비율입니다. 6.25 때만 해도 뭐 사실 전투기 성능은 이 시대보다 훨씬 떨어지는 항공기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12대 1 비율로 이제 격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조종사 하나가 12대씩은 커버를 했던 건데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그 비율이 내려가다 2.5대 1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항공기의 성능이 더 좋아졌으니까 분명히 조종사의 문제인 거죠, 이제. 그리고 탑건하면은 또 시청자들이 떠올릴 이 함재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F-14 톰캠. 수코양이. 이 탐캣이 참 등장 배경이 재미있는 게 네. 6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소련이 미 해군한테 해군력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초음속 폭격기를 대량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실어가지고 정말 멀리서부터 이 미 해군 항모 전단을 공격하는 이 전략을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이 비상이 걸린 게 아니 그러면 기존의 전투기들로는 몇백 킬로미터부터 밖부터 날아오는 이 대한미사일 못 막는다.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까지 최대한 빨리 가서 거기서 또 최대한 멀리까지 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로 적 폭격기부터 잡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최대한 멀리부터 잡을 수 있는 적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초장거리 전투기를 요격기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덩치는 엄청 커지고 거기다가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미친 듯이 좋은 성능의 레이더를 달아야 되고 또 미친 듯이 사거리가 긴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야 되고 그런데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미친 듯한 성능 요구를 한 게 하지만 너는 격투전도 잘해야 돼. 날렵해야 돼. 우리가 베트남전 해봤는데 도구 파이팅 무조건 필요해.
문제는 그 메이커가 결국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때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사이는 군이나 메이커나 우린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만들자가 아니라 난 이런 요구를 할 테니까 니네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봐.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근데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 일단 목표를 말도 안 되게 잡으면은 메이커와 기술진이 어떻게든 그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뭐 며칠 밤을 안 자고서라도 죽어라고 맞추는 약간 좀 그런 시대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고도 경제발전 시대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비슷한데. 사실 좀 그 목표량 설정.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시대에는 어느 나라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자, 당대 최강이었던 괴물 전투기입니다. 톰캣. 성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사실 톰캣 같은 경우는 다른 전투기랑 또 좀 약간 특별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능을 떠나가지고 약간 모든 항공기 애호가들의 약간 그 로망 같은 전투기가 됐는데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가변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비행기처럼 이게 고정익 상태가 아니라 이게 날개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실제 새의 움직임 같은 뭐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게 좀 약간 그 인기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실제로 저 가변익이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긴 했습니다. 당대로는. 왜냐면은 이게 삼각익의 장점과 그 직선익의 장점을 갖다 두 개를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삼각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고속으로 이제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가장 유리한 형태의 날개고 왜냐하면 항력이 좀 적어지니까 반면에 이제 저속에서 기동을 할 때는 이 직선익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 F-14의 날개 자체는 저 항공 데이터 컴퓨터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그 고도와 속도 그다음에 이제 기동 상태를 보고서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각으로 조종을 합니다. 와. 그런 장점이 있던 전투기고 그다음에 이 F-14를 얘기하면은 아까도 언급이 됐듯이 가장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레이더와 미사일입니다. 특히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AN/AWG-9 레이더라고 하는데 당대에 개발됐던 레이더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탐지거리가 깁니다. 항공기용 레이더 중에는 거의 탐지거리가 한 160km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동시에 24개까지 표적을 갖다 추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개를 동시에 추적을 하면서 160km 내에 있는 물건이나 이제 작은 항공기들은 다 포착을 할 수가 있었고 덩치가 큰 거, 뭐 예를 들어 폭격기 같은 거는 그거보다 더 길게도 탐지했다고 합니다. 뭐 한 200km 뭐 이렇게 넘게도.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언급을 하자면은 그 AIM-54 피닉스 미사일인데, 거의 이 AN/AWG-9 레이더랑 결합을 시킬 경우에 사거리가 거의 190km까지 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속도는 비행 속도는 마하 5에 달합니다. 그 정도면 뭐 상대방은 내가 뭐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격추당하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이렇게나 성능이 좋고 뭐 최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특별히 뚜렷한 활약을 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F-14의 이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전투기인데 불구하고 네. 특히 미 해군에서 운용한 F-14 같은 경우는 그 격치 기록 사례가 단 3건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이제 1981년이고 두 번째는 1989년인데 두 번 다 지중해에서 이제 초계 비행을 하다가 리비아 공군기랑 마주쳤더니 이제 상대방 전투기를 2번 격추시킨 사례입니다. 한 번은 SU-22랑 붙어가지고 2대2로 붙어서 상대방 전투기를 격추한 거고 89년에는 미그 23이랑 붙어서 2대를 격추시킨 게 이제 사실상 미 해군 F-14의 격치 기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1991년에 아군 호위 임무를 하다가 이제 MI-8 헬리콥터를 한번 격추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도합하면은 지금 전투기 2대랑 헬리콥터 1대가 F-14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네. 이런 안타까운 이력을 보충해주는 형제가 있었으니 사실 그 F-14를 운용한 게 미국 말고 다른 국가가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딘지 들어보셨습니까? F-14를 미국 말고 운용했다. 보통은 일본이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많이 그렇죠. 어디 우방국을 생각하게 네.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의 중동 지역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는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요? 예. 아. 그래서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소련이 이제 그 이라크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라크와 이란이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팔레비 왕조에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저쪽은 소련이 붙어가지고 도와주는데 백들은 이거 뭐 해주는 거 없냐? 이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없으면 우리도 확 틀어지는 수가 있다.
라고 했더니 닉슨 행정부에서는 당황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 알아서 도와줄 거니까 그러면은 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뭐 나한테서 사고 싶은 거 2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뭐든지 팔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팔레비 왕조 입장에서 사실 그 정도의 파격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아무거나 된다 그러니까 잠깐 당황을 했죠. 네. 진짜 아무거나. 이왕이면. 아무거나. 그래서 이제 고민에 고민을 거듭을 했는데 마침 또 팔레비 국왕 자신이 이제 조종사 출신입니다. 아.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쇼핑 리스트에서 이제 전투기부터 보게 됐고 어차피 아무거나 된다 그랬으니까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니까 이제 F-14부터 한번 질러봤습니다. 네. 저거부터 한번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걸 살 거면은 패키지로 저 피닉스 미사일까지 같이 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미 국방부에서 처음에 제동을 겁니다. 이거 저 전략 제한 물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린 딴 데 판 이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뭐 원래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정했으면 뭐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판매가 성사됐고요. 그래서 총 80대가 계약이 돼서 76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쉽게 말해 배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이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1979년에 이란에 갑자기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혁명이 터졌죠. 어제까지 미국의 최우방국이었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최고의 왼수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마침 또 가고 있던 게 마지막 80번기였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잠깐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걸 계속 배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금 지불은 다 했는데 근데 뭐 줘봤자 그거 뭐 피닉스 미사일 미군에 날라오는 것밖에 더 볼 꼴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돌려보내가지고 미 해군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란에는 79대의 F-14를 보유하게 됐고 흔히들 별칭으로 그 페르시안 캣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시아파 이슬람 국가라는 그걸 빗대가지고 알리캣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알리캣이 아까 말했듯이 미 해군의 F-14가 못다한 꿈을 이제 마저 달성을 해주는데 1980년부터 이란이 이제 1988년까지 이라크랑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소위 이란-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실 들어갔던 비행기들이 사실 뭐 그저 그런 기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라크랑 저 이란 공군이 쓰는 것들이니까 뭐 미그 21, 미그 23 뭐 좀 최신형이라고 해봤자 뭐 프랑스 미라주 F1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F-14는 거의 뭐 넘사벽 수준의 이제 등급이 다른 정책이었죠. 그래서 F-14가 들어가서 거의 전장을 씹어먹고 다니면서 무려 150대의 격추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쪽에서는 얼마나 당황을 했냐면은 이 F-14를 나르는 미사일 트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도 무장 탑재량이 큰 항공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피닉스 미사일까지 결합이 돼 있으니까 뭐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격추를 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F-14가 배치된 전장은 거의 뭐 전술적 억지 효과가 발휘가 됐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이제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되니까 공산권이라든지 사실은 전략적 저 무기가 가면 안 되는 곳들이 이 비행기를 많이 베끼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결과가 좀 났기도 했는데 그 사실 근데 또 불쌍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딱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중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미리 사놓은 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후부터는 미국이랑 단교를 했기 때문에 예비 부품 공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F-14는 미국이 딴 데다 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서 부품을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쓰다가 제재를 당한 사례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 썰을 들자면은 갑자기 영국에 있는 노스롭 그르만 지사의 익명의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부품 구매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와서 끊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하나가 이란으로 가던 거를 갖다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제 잡아서 열었더니 피닉스 미사일 부품하고 그 F-14 캐노피가 들어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조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현재 79대 중에 대충 한 40대쯤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가동이 가능한 거는 지금 20대도 안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20대도 소위 말하는 동류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이 비행기에서 엔진 빼가지고 당장 출격하는 걸 잠깐 넣고 얘 돌아오면 또 빼가지고 여기다 넣고 뭐 이런 처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차 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하자 미 해군은 F-4 팬텀을 개발하여 배치한다. 특히 F-4 팬텀은 베트남전에 투입되지만 조종사 기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고전한다. 이후 미 해군은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인 탑건의 출범과 함께 신형 함재기 개발에 나서게 되고 강력한 레이더와 미사일을 탑재한
F-14 톰캣을 내놓으며 당대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게 된다. 그리고도 이제 F-14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전략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없는 떨어졌죠. 네, 그런 비행기가 됐는데 이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서 F-18 해군이 그렇죠. 이제 F-18을 이제 함재기로 사용을 합니다. 예, 이게 F-18 같은 경우는 결국 극단적으로 하면 톰캣이 너무 비싸서 고양이가 비싸서 나왔다라고 해서 약간 과언은 아닌 그런 물건이에요. 이 톰캣이 너무 비싸니까 팬텀을 대체하는 숫자도 사실 넉넉하지 않죠. 거기다가 미 해군은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공격기들을 사용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노후화되면 이거 어떻게 대체하냐. 그래서 톰캣보다 싸지만 동시에 공중전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어떤 다른 공격기들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목적 약간 저렴한 전투,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기 경전투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마침 노스롭이 미 공군에서 진행하던 경전투기 사업에 제출한 YF-17 코브라가 눈에 띄어요. 이 YF-17은 공군에서는 F-16한테 밀려가지고 탈락을 했지만 해군에서는 이 쌍발의 YF-17이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줬고 이제 노스롭은 팬텀을 개발했던 맥도널드 더글러스와 손을 잡고 이거를 더 개량하고 어쩌고저쩌고 재설계를 해서 함재기로 발전시킨 F-18 호넷을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F-18이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FA-18이에요. 왜냐? 이 기체가 전투기, 즉 F 용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종 공격기, 즉 A4, A7, A6 같은 이런 A로 시작되는 기체들을 대체할 용도로 중요한 목적으로 고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FA-18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FA-18 호넷은 F-14와 다르게 실전 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걸프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격추 기록은 뭐 F-14랑 거기서 50보 100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1991년 걸프전이 FA-18의 사실상 첫 데뷔전이었는데 네.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첫 격추와 첫 피격이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스콧 스파이처 중령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야간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격추를 한 번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도 사실 가슴 아픈 게 이때 격추를 당하고 나서 시신 수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자로 처리를 해놓고 이제 계속 놔두고 있었는데 미군은 그 실종자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뭐 진급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실종 상태로 대령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임무 수행 중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시신 수습은 못하고 나서 계속 두고 있었다가 시신 수습에 다시 활기가 뛰기 시작한 게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 진입을 못하다가 이라크 전쟁이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있던 그 실종자 수색 사령부에서 이제 그때 다시 수색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베두인족이 그 추락한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조종사를 갖다 어디다 파묻었다 이제 이런 증언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두인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베두인족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찾은들 어디다 파묻었는지 기억할지도 기억을 못하죠. 알 수도 없죠. 10년도 더 지난 옛날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전하고 나서 한참 그 실종자 수색 사령부에서 찾아다니다가 거의 2009년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기에 있다. 그래서 시신을 실제로 수습을 해와서 그 턱뼈와 그 치아 기록을 대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의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81 비행대대 소속이던 마크 폭스 중령은 같은 날 이제 미그 21이랑 맞닥뜨려가지고 이날 미그 21을 무난히 격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F-14나 F-18이나 이제 격추 기록이 적은 거는 뭐 성능이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 주 임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F-15나 16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방공제압이나 뭐 공중전 뭐 이런 게 임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랑 붙어서 격추시킬 기회가 많은데 F-18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 뭐 지상 폭격이나 뭐 근접 항공 지원, 뭐 호위 뭐 이런 임무가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와 맞닥뜨릴 일은 좀 적지 않나. 근데 뭐 아직도 운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넷이 업그레이드된 기체로 보여진 게 매버릭에서 나온 슈퍼 호넷이죠. 그렇죠. 이 바로 탑건 매버릭에 나온 그 기체가 맞긴 한데 이 슈퍼 호넷이 지금 미 해군에서 F-35C를 빼면 거의 통일 함재기라고 해서 정도로 딴 기체들은 다 퇴역했고 심지어 호넷도 전 버전이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호넷은 뭐 다 퇴역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슈퍼 호넷이 과연
그냥 호넷을 업그레이드한 기체냐 이건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게 크기부터 다릅니다. 훨씬 큰데요? 그렇죠. 이게 외형은 그 이어받았을지 몰라도 설계는 완전히 새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호넷이라고 할 그러니까 호넷이지만 호넷이 아닌 정말 거의 그런 수준의 새로운 기체입니다. 2001년에 초기 작전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상당히 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톰킷은 물론이고 다른 함재기들까지 거의 다 대체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 일단 성능은 4.5세대기라고 불려도 어폐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고 뭐 레이더도 이제 뭐 에이사 즉 능동 전자전식 레이더를 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성능인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심지어 공중급유기 역할까지 해요. 이게 물론 공중급유기로서의 성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기존의 공중급유 역할을 하던 바이킹이 노후에서 퇴역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저게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저기에 버디포드라고 불리는 공중급유 포드를 달면은 저 기체 자기가 갖고 있는 연료를 다른 호넷에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미 해군 같은 경우는 공군과 달리 어떤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하는 공중급유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합니다. 저 방식을 쓰는 기체들이면은 저것뿐 아니라 다른 기체들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슈퍼호넷이 전자기로도 또 개조가 되어서 그라울러라는 이름으로 실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성능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어디까지나 F-28이 기본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그 내부 공간이 넉넉한 비행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를 갖다 F-16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안이 좁아가지고 막 전자전기로 개조를 못했을 텐데 F-28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 온갖 그 제머나 뭐 이런 전자전 장비들을 갖다 탑재를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라울러의 역할은 이제 같이 항공기들과 떠가지고 적 레이더나 이제 통신 같은 걸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제 상대방이 아군 통신이나 이제 레이더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자, 이후에 미 해군은 F-35B, C 배치해서 스텔스 전략까지도 이제 거의 완벽하게 보완을 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이 뉴전사에서 저희가 방영했던 스텔스기 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다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클릭하시면. 교수님 나와요. 자, 근데 이제는 아까 4.5세대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공군 전력으로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는 비행기들이 이제 4.5세대, 뭐 5세대 뭐 이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 6세대 차세대 함재기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미군은 앞서서 이제 몇십 년 뒤에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십몇 년 뒤에 이제 도입할 항공기들을 갖다 연구를 하기 마련인데 네.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이제 정확히 어떤 전투기가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스텔스 전투기가 될 거고 뭐 F-35에서 적용이 다 됐으니까 아마 센서 퓨전 뭐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예측되는 바로는 이제 무인기가 요새 핫한 요소로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멈티, 그 맨 언맨드 팀 개념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인기가 한 대 뜨고 여기서 이제 무인기를 갖다 몇 대를 같이 동시에 조종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그 다음에는 그 AI 개념이 접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조종 부담을 줄이든가 아니면 전투 부담을 줄이든가 둘 중 하나를 갖다가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은 당연하고 거기에 레이더 기능부터 시작해서 AI와 유무인 복합까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죠. 6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미 해군의 이 함재기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조금 살펴봤는데 사실상 이 항공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과 러시아의 함재기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도 굉장히 일찍부터 항공 분야에 그 매진한 국가고 사실 실제로 둘 다 항공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함재기 분야로 들어가면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우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2027년 목표로 뭐 군대 현대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차세대 그 함재기를 갖다 공개한다 그래가지고 J-35라는 모델을 갖다가 5세대 스텔스기를 표방하면서 이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 11월에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건 검증이 안 됐고 뭐 알려진 바도 거의 없습니다만 일단
뭐 나와 있는 모습 정도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 그 스텔스 방송 때 아마 제가 J-31을 소개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J-31이 F-35의 뭐 4촌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J-35 같은 경우는 4촌이 아니라 거의 배다른 동생 수준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거의 그 F-35 C형과 유사해가지고 지금 그냥 추측되는 바로는 거의 미 해군의 F-35 C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거는 그냥 저 신형 항모인 푸젠함에서 쓸 거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는 전투기고요. 그거 외에는 그 소련에서 Su-33을 사와서 이제 그걸 갖다 불법 복제한 J-25라는 함재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주력기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법 복제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에서 도입한 건 아니고 이게 그 옛날에 우크라이나에 한 대가 있던 걸 갖다가 사와서 이제 그거를 역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주로 중국에 항공기 수출하는 걸 갖다 굉장히 꺼리는 편인데 사실 이것도 그 시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또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러시아는 현재 항모가 한 척밖에 없습니다. 네. 그 쿠즈네초프. 쿠즈네초프 제독함은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도 사실 그렇게 뭐 활동 분야가 그렇게 넓은 항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함재기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아까 중국이 그 베꼈다고 얘기하는 그 Su-33을 갖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그 신형 항공기로 그 미그-29를 갖다가 해상용으로 개조한 미그-29K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썰에는 옛날에 그 Su-57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탑건 매버릭에서 그 적기로 나왔던 그 비행기를 갖다 이제 해상용으로 개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뭐 제 생각에 비용 문제 때문에 일단 착수를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각에 들리는 말로는 약간 기술적 한계가 좀 뚜렷해가지고 그걸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함재기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사실은 굉장히 항공 강국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얘기가 안 나오지만 프랑스죠. 그렇죠. 라팔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기체예요. 사실 이 라팔도 현대 함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은 사출기를 이용해서 정규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프랑스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프랑스의 주력 함재기가 바로 이 라팔입니다. 이 프랑스는 60년대부터 자국산 항모를 건조해가지고 운용한 나름 항모 맛집인데 문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주력 전투기는 미국제 F-8 크루세이더 전투기였어요. 그만큼 함재기를 직접 만들기 쉽지 않은 거죠. 함재 전투기 특히. 그러나 2001년부터는 이 라팔이 함재기로 사용 중인데요. 애당초 라팔 자체가 프랑스 공군과 해군이 같이 사용하는 거를 전제로 설계한 거기 때문에 뭐 함재기로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해군용 라팔은 라팔 M으로 불리는데 사실 외관상 구분은 아주 힘들어요. 물론 뭐 부대 마킹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또 재밌는 게 라팔 시리즈 중에서 공군보다 해군이 먼저 실전 배치가 됐는데 이거는 당시 그러니까 프랑스 해군이 항모 샤를드고를 실전 배치했지만 당시 운용하고 있던 F-8 크루세이더가 이미 60년대 기체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돼서 빨리 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또 하나 있죠. 예. 항상 이제 해전하면 우리가 최고야라고 자부심이 있었던 영국. 그렇죠. 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기체가 함재기로 가장 유명할까요? 이게 사실 영국이 억울한 게 영국은 현대 제트 항모, 그러니까 제트기 시대의 항모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술 기반 다 만든 나라예요. 네. 증기 사출기, 앵글드 데크, 네. 뭐 어레스팅 와이어, 뭐 다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걸 다 가져가 가지고는 정말 그걸로 떴기 때문에 마치 네. 영국은 그거 안 한 것 같이 존재감이 되고 심지어 함재기도 그 초음속 시대 이전까지는 나름 함재기 맛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난 때문에 초음속 시대에는 주력 함재 전투기가 팬텀을 미국에 수입해서 써야 됐고 그나마도 70년대에는 돈 없다고 다 퇴역을 시킨 이처럼 항모 맛집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완전히 밟힐 뻔했던 상황에서 영국을 구하는 게 바로 이 해리어입니다. 해리어. 예, 해리어는 원래 사실 공군에서 지상 지원용으로 만든 아음속 공격기였어요. 초음속도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해리어가 그거죠. 그렇죠. 제자리에서 떠오르는 비행기가 그렇죠. 있다고 어렸을 때 이거는
무슨 외계인이 기술을 전수한 걸까? 막 이런 기분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국, 영국 해군에서 아, 이거면은 안 비싼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이걸로 경항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서 간신히 예산을 짜낸 게 바로 이 해군용 해리어인 시해리어입니다. 이 시해리어는 사실 초음속도 아니고 채공 시간도 길지 않고 무장 탑재량도 그닥 나오지 않고 하지만 어쨌든 경항모에서 뜨고 내릴 수 있고 네. 또 영국 해군이 시해리어를 만들면서 좀 무리를 해가지고 레이더만큼은 상당히 고성능인 C 빅센이라는 걸 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직 착륙은 무조건 되고 무장을 탑재한 상황에선 아주 짧은 거리에서의 활주만 하면서는 단거리 활주일이 되기 때문에 경항모에서 운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따지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82년 5월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에서 엄청난 요소가 됩니다. 왜냐?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해군 같은 경우는 항모는 있었으나 영국 잠수함의 위협 때문에 결국 포클랜드 근처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아르헨티나 근해에서만 머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아르헨티나 공군하고 해군기들이 발진을 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해리어와 경항모가 있기 때문에 코앞까지 가가지고 작전을 합니다. 즉, 포클랜드 전장의 제공권을 나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이 해리어가 없었다면은 포클랜드에 대해서 영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우리 국군도 KF-21 보람의 발전형으로 이 함재기 버전을 개발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항모 자체부터 경항모급으로는 안 돼요. 최소한 중경항모급은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왜냐하면 사출기 같은 다른 시설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모 자체부터 만드는 돈이 단위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전투기 자체도 원래 함재기가 아닌 걸 함재기로 개조한다?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프랑스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 동안 항모를 만들었지만 그중에 자국산 초음속 함재기를 운용한 거는 20몇 년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은 엄청나게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KF-21N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그 고려를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의 골자는 뭐냐면은 일단 전용 KF-21의 그 주익을 크게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뭐 랜딩 기어를 강화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 후크, 테일 후크를 갖다 이제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 골자인데 사실 뭐 날개를 갖다 키우는 거 빼고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요 세 개를 갖다가 개조하고 개량하면서 이제 중량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항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중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항공기 개조로 늘어나는 중량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현실화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얘기가 나왔던 항모가 없습니다. 함재기라면 항모가 있어야지 거기서 그렇죠. 운용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둘째는 이제 생산성을 낮추려면 결과적으로 어딘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출 대상국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선진국의 항모 굴리는 국가는 대부분 이미 가족. 함재기도 네. 자체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어지간한 거 도입을 한 상태고 그렇다고 뭐 제3국에서 이제 항모 굴리는 국가를 찾자면은 일단 항모 굴리는 국가 자체가 잘 없고 네. 있어도 단가 때문에 과연 KF-21을 선택할지도 조금 의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틀어서 이 해군 강국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전력, 함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함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메시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해군을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너무 멀리까지 안 간다 그러면 사실 함재기는 필요 없어요. 심지어 독도를 상정해도 과연 항모와 함재기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반면에 진짜 우리 해군이 정말 멀리까지 원정 작전을 나가야 된다. 하다못해 미 해군을 돕는 역할이라도 그러면은 또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이 항모와 함재기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왜냐하면 영국조차 그 전통을 항모와 함재기 전통이 그 강한 영국조차 지금은 자국산 함재기가 없어요. 다 미국에 수입해고 있죠. 이런 상황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해, 서해, 남해 정도의 이 해상 장력을 위해서는 사실 항모가 그렇게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원정으로 멀리 나갈 경우에는 항모가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의 대상이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해양 패권 국가들이 이전에는 주로 이제 배나 이제 함정 개발에만 신경을 쏟았다면은 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해상 제공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네. 떠올라서 함재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경향은 좀 있는데, 예, 이런 점은 우리가 좀 특이하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함재기 그리고 항공모함에 대해서 저희가 2번의 시간 동안 참 자세하게 다뤄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